GLTV의 개국기념 강좌 내일로 가는 GA센터.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은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자,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공부하셨다시피 스마트예요. 컴퓨터와 인터넷계 스마트인데 4차 산업혁명은 자, 사물을 초연결해서 지능화한다. 사물이 사람처럼 지능을 갖게 되네. 야,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RFID 기술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다 연결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애견산업, 뭐 애묘산업에서 반려견 뭐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강아지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걔들 다 번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 번호가 필요한데 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은 이제 바코드부터 시작을 하죠. 바코드를 시작을 했고 바코드가 발전해서 RFID가 됐고 RFID 태그가 또 발전해서 QR이 됐고 QR이 또 발전해서 NFC가 됐고 NFC가 또 발전해서 비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의 기술인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4차 산업혁명의 이 사물을 지능화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하는데 사물 인터넷만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사물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능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리자 사물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나서 제가 뭘 하는 애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 RFID를 비롯한 비콘 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한 20-30분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FID가 뭐냐? RFID는 말 그대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 프리퀀시는 뭐예요? 전자파란 얘기죠. 라디오는 전자란 얘기고 프리퀀시는 파동이란 얘기고 즉 RF라는 거는 전자파입니다. ID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정보 를 아이디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외국 가게 되면 아이디 카드 달라고 하면은 신분증이나 여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사물의 개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전자파를 이용해서 한다가 RFID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 흑색 선이 나와 있는 이 검정색과 흰색의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바코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바코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 50대, 60대 사람들이라면은 한 30년 전에 제 기억에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동네 이런 이 커다란 이런 상점이라든가 이런 뭐 지금 편의점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조그만 동네 가게만 있었죠. 동네 가게에서 그 가게 주인이, 점포 주인이 그 상품의 정보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아는 조그만 정보를 써놓고 장부를 보고 와서 이 눈깔 사탕은 10원이다, 20원이다. 자기가 기억을 됐었어요. 아니면 이제 조그맣게 연필로 써놓는다든가 이런 시대였었는데 자, 이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대형 마켓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컴퓨터가 나왔고 인터넷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해서 바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바코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 흑색 선과 흰색 선이 있을 때 이 전파가 통과되는 것과 안 통과되는 것의 구분에 의해 가지고 그 물건의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바코드였었고요. 바코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미국의 월마트였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미국의 월마트가 이제 전 세계 이 소매업에서 약 한 4,600개 전 세계 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매점을. 그러니까 월마트가 하게 되면은 이 물류 유통 쪽에서 다 따라가 시대가 그 당시였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물류 유통도 많이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그 월마트에서 이 바코드를 도입을 하게 되니까 한국이라든가 또 필리핀이 되고 어느 나라가 월마트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려야 되니까 바코드를 다 붙여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이제 생겨났었는데, 자, 바코드는 이제 정보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시킬 수 있는 그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키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RFID가 되겠습니다. 자, RFID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자, 비행기가 이제 폭격을 하러 떴어요. 근데 내가 이제 참호에 숨어 있는데 비행기가 오는데 저 비행기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당시에 그 전파를 보내가지고 저 비행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하자라고 시작된 게 RFID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RF, 전자파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RFID가 되는 거고요. RFID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시피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RFID 태그 종류가 있습니다. 이 RFID 태그는 지금 맨 우측에 있는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분홍색 잉크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전자파를 받아들여요. 안테나 역할을 해서. 그리고 그 옆에 우측 끝에 보면은 새까만 점이 있는데 저게 칩이에요. 반도체 칩인데 저기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칩 안에. 칩 안에 정보가 들어가서 저 칩을 이런 뭐 TV가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어떤 제품에 붙였을 때 그 제품의 정보가 저 칩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칩에는 그 주민등록 번호만 들어가 있어요. 그 주민등록 번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이제 RFID 태그를 어떤 제품에 이렇게 붙여놨을 때 리더기에서 이제 전파를 쏩니다. 리더기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그런 이제 RFID 태그의 안테나가 전파를 받아서 자기 칩에 있는 정보를 내가 누구다라는 번호를 쟤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던져주게 되면은 이 리더기에서 안테나가 있어 그 정보를 받아와서 이 RFID 태그가 붙은 물품에 번호가 있는 거를 이제 리더기에서 읽었잖아요. 번호를 물품의 주민등록 번호만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리더기에서 뒤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컴퓨터에 찾아보는 거야. 물품 정보 뭐는 제조 공장이 어디고 유효 기간이 어디고 가격이 얼마고 뭐가 이런 정보는 태그에 있는 게 아니라 뒷단에 컴퓨터에 있는 겁니다. 이게 RFID입니다. RFID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동형 RFID 또는 능동형 RFI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 교통카드 쓰고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 안에도 당연히 태그가 다 들어가 있죠.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판 위에 댔을 때 얘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 판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능동형 태그는 이 태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저쪽에서 나한테 전자파를 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누구다, 사물이 내가 스스로 누구다라고 내 정보를 알려주는 게 능동형 태그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패시브 태그, 액티브 태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같은 우리나라는 스마트 항만이 다 돼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만에 있어서는 그 컨테이너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입출항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안에 제품이 뭔지 다 확인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하나가 뭐 이 방에 한 3분의 1 정도 될 텐데 이 컨테이너에 물건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확인 안 하면 출항을 못 해요. 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 물건들에다가 태그를 붙여놓고 태그를 이제 그 말씀드린 수동형 태그, 능동형 태그를 붙일 수 있는데 능동형 태그를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가 수천 개가
그 컨테이너 선박 큰 거는 수천 개 올라가잖아요. 수천 개가 올라가서 지가 그 컨테이너 안에를 조사를 안 해도요. 그냥 컨테이너 선박에 RFID 태그가 붙어 있는데 배터리가 붙어 같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가 선박이 항만을 출항하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지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동형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설 현장에 뭐 이 고속도로 현장이라든가 고속전철 현장, 댐 현장 이런 데는요. 거기서 일하시는 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항만 현장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만 현장 그 당시 직원이 2,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9시에 출근하는데 2,000명이 동시에 와서 도장을 뭐 옛날에 출근 도장 찍었잖아요. 그죠? 출근 도장을 한 사람이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다 한다 하면은 2,000명이, 3,000명이, 10,000명이 줄 서서 그거 기다리는데 그거만 하는데도 하루 종일 다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태그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그 모자 속에 태그를 붙여놓게 되면은 게이트라고 하는 게이트에 이제 그 안테나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10만 명이 됐건 그 게이트를 한 번에 통과하면서 1,000명이건 10만 명이건 한 번에 다 출퇴근 기록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류에 있어서는 이제 혁명을 이루는 것이 RFID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물이 수천 개가 있고 수억 개가 그 상관없다. 태그만 붙여놓게 되면 전자파에서 동시에 인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RFID 기술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태그가 있고 이제 패시브 태그, 수동형 태그, 배터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태그가 자기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이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RFID를 붙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사물을 진흥화하는 전 단계에서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지금 바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하나 사게 되면 바코드가 여기 붙어 있을 때 자, 그 일하시는 분이 딱 되게 되면 빨간 적외선 같은 거 올라가고 얘를 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파가 가죠. 그럼 바코드는 1대1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하는데 바코드는 1대1인데 RFID는 1대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사실입니다. 1대 무한대인데 실질적으로 해본 거 한 10만 개까지는 실제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RFID를 붙였을 때 자, 그러면 이제 10만 개를 붙였다고 했을 때 10만 개를 동시에 10만 개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개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RFID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가 보통 몇 프로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요, 사실 RFID의 신뢰성, 데이터의 정확도가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공항에 스마트 공항을 하면서 여러분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공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를 간다. 그럼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여러분 수화물을 맡기죠. 수화물을 맡기고 체크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백에 그 서울에서 제주 간다는 걸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거 붙이죠. 붙이는데 거기 잘 보세요. 거기 바코드로 돼 있어요. 자, 바코드로 돼 있는데 사실은 바코드를 뜯어보세요. 그 안에 RFID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코드일 때와 RFID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바코드는 이제 1대1이라고 했는데 바코드는 이제 여러분 그 수화물에 이 태그를 붙이고 얘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확인을 해요. 이거 제주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미국 가 다 확인해서 수화물 분류해서 해당되는 비행기 싫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코드예요. 근데 RFID는 이제 어떻게 돼? 그게 아니고요. 스마트 공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태그를 붙였을 때 RFID는 전자파에 의해서 작동이 되잖아요. 제주 가는 놈, 부산 가는 놈, 목포 가는 놈, 광주 가는 놈, 뭐 미국 가는 놈이
컨베어 벨트를 따라가면서 전파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공항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이게 스마트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정확도가 얼마냐? 아까 일반적으로 7, 80%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김포공항을 아시아나가 했었는데요. 99.5%입니다. 오, 상당히 높죠. 성공이잖아요. 99.5%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잘 보세요. 99.5%라는 얘기는 200개가 있으면 하나는 실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0명의 승객은 비행기 안에 타잖아요. 비행기 하나마다 꼭 수화물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생긴다 이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99.5%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타실 때 말씀드린 대로 바코드로 되어 있는 걸 뜯어보시면 안에 RFID 태그가 들어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이제 사물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 사물과 대화를 해야 돼. 제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하철 타고 오실 때 또는 신용카드를 쓸 때 거의 100% 문제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물과 대화를 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이 전자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쏴주느냐, 신뢰성, 유효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무척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스마트 건설 안전 현장을 하고 있냐면요. 자, 저런 이제 중장비 어떤 뭐 백호가 됐건 어떤 크레인이 됐건 어떤 중장비가 있을 때 중장비에다가 이제 태그를 붙여놓고 또 이 근로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자라든가 옷에 태그를 붙였을 때 자, 어느 일정 구역에 가게 되면은 경보가 울려서 이제 사고를 안 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좀 선진국 쪽에서는. 그런데도 사고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근로자가 이제 그 건설 중장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오게 되면은 전에는 어떤 경보를 울린다든가 그게 이제 RFID 쓰면 그게 된다 그랬죠. 그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렇게 갔을 때 경보를 울려도 계속 사고가 나니까 경보 울리는 게 아니라 자, 중장비가 작동했을 때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스톱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격이 한 90만 원대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모든 현장에 다 이걸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시피 이제 건설 현장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자, 사물과 사물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 RFID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 가지고요. 아까 하던 거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CCTV 가지고 건설 현장에 CCTV가 있어 가지고요. CCTV가 이제 우리가 화면을 다 촬영하니까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 영상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을 다 잡아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경보도 내리고 또 기계도 스톱시키고 인공지능까지 들어가는 것도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 논문으로서 학생들이 연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필요한 걸 연구를 하고 학생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제공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가 필요한 걸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QR코드는 생각보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뭐 바코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코드하고 똑같은 건데 2차원으로 이제 이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이 놓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바코드 같은 경우에 뭐 한 400K, 500K 정도의 바이트에 그 데이터가 들어간다면은 이 QR코드는 7,000에서 8,000 바이트까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코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번호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얘 정보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도 그것이 QR코드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자, QR코드도 똑같이 전자파를 이용해서 산물에 붙여서 산물의 정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중국에서는 이제 동냥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QR코드를 이용해서 모바일 결제로 구걸하기 정말 사실입니다. 중국이 워낙 저쪽에 발전해가지고요. 이제 QR코드와 이제 여러분 위챗페이, 위페이라고 하는 그걸 활용해서 바로 그냥 핸드폰만 갖다 대게 되면 저 어려우신 분의 QR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QR코드 대게 되면 자동 결제돼가지고 금액이 가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 어려운 분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돈까지 받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원리를 가지고 내 사업에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거든요. 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건 뭐냐면은 고기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고기를 샀을 때, 자, 고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원산지 증명하는 거, 한우 툭불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뭐 이상한 거 가지고 툭불에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QR코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물류에서 모든 정보들, 그 생산 정보부터 모든 게 다, 왜? 정보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QR코드다. 그래서 QR코드는 지불 수단과 거 합쳐서 중국에서는 이제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삼성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서 지금 아직 중국에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되듯이 사물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물이 내 가격이 스스로 얼마다, 나의 가치가 얼마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가상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상경제가 더 발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상경제가 들어가니까 메타버스가 들어가게 되고 NFT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RFID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NFC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NFC는 이 RFID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RFID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 인식 거리가 틀려요. 주파수가 뭐 300kHz부터 뭐 9.8MHz까지 주파수대가 다양하거든요. 주파수대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고요. 그런 RFID를 우리가 NFC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말 그대로 Near Field Communication 해가지고요. RFID는 사실 100m건 1km건 이게 돼요. 원래는 이제 그 전파에 따라서 100m까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중간에 중계기를 세우게 되면은 1km, 10km, 100km도 된다. 이게 RFID거든요. 그러니까 100m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에서 배가 컨테이너 선을 출항할 때 몇백 미터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2.4GHz를 많이 쓰거든요. 자, 이와 같을 때는 우리가 RFID에 그걸 쓰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명함을 교환할 때 명함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이렇게 대게 돼도 명함이 교환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 현관문 도어락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차를 렌트할 때 스마트 키 같은 게 수백 미터 떨어져서도 된다? 이건 보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깝이 붙었을 때만 되는 거, 보안이 요구되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cm 안에 들어왔을 때, 영어로 4인치입니다. 10cm 안에 들어왔을 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NFC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FC들도 말씀드린 신용카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키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이 또 필요한 데가 있겠습니다. 자, 비콘은 뭐냐면은, 자, NFC, RFID는 자, 전자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죠? 이제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사물 간에 소통을 해서 저 사물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RFID, QR, NFC는 사물의 정보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비콘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비콘은 사물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위치 정보를 같이 가져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앞으로 무척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콘은 RFID나 NFC랑 QR하고 똑같은 건데 위치 정보를 줄 수 있는 뭐 GPS 모듈이라든가 어떤 전자파의 이 스마트폰의 기지국 개념 이런 위치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태그인데 위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배도 고파요. 배도 고파서 여기 이제 내려가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저녁 메뉴 디스카운트 70% 라고 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70%인데 다 가잖아요.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갔는데 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 위치를 제가 인식을 했어요. 기차가 들어오는데 제가 서울역에 도착을 했다 안 했다는 위치잖아요. 자, 내가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롯데백화점을 지나가는 롯데백화점 내가 지금 근처에 왔다. 위치를 알고서 쿠폰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마케팅이 바뀌는 거죠. 마케팅이. 이게 비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어떤 특허를 냈냐면요. 이제 비콘 이런 걸 기술 알았으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 야,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거 확진자들 옛날에 처음에 심각했잖아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온다 안 온다. 자기가 확진됐으면은 전철이나 버스 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면은 버스에서 전철에서 알고서 타지 말라고 그 사람 핸드폰에 보내줄 수가 있죠. 바로 위치 정보를 알으니까 그런 게 가능해서 제가 그걸 특허를 냈었고요. 제가 이제 사회봉사활동으로 시각장애인들 그 창업과정, 시각장애인들 치고의 과정을 제가 1년을 거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요. 참 재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각장애인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장애인 중에 제일 사실 심각해요. 이분들이 어려운 게. 근데 우리가 자, 여행을 할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아이디어예요. 자, 비콘은 위치 정보와 함께 모든 정보를 소통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나니까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이 비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 만약 서울에서 부산 간다라고 하면은 서울역에 KTX 타러 가요. KTX 타러 갔어요. 물론 이제 기차표는 다 미리 예매했죠. 그죠? 미리 예매했어. 그럼 서울역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요? 대합실에 들어가게 올라가서 전광판부터 보잖아요. 전광판 보고 내 기차가 이거 보고 몇 번 트랙에서 몇 시에 타 이거 확인하잖아요. 자, 시각장애인 이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비콘은 70m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대합실이 웬만하면 70m 되거든요. 서울역 대합실 올라가면은 비콘이 저한테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어. 너는 몇 번 그 트랙으로 가서 이렇게 타면 된다. 이걸 아이디어 내서 이분을 특허내게끔 제가 도와드렸었거든요. 또 이런 게 가능하고요. 또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어릴 때 교실에서 수업 받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친구들 얼마나 시끄럽게 재미있게 떠들어요. 농담도 하고 참 재미있잖아요. 그죠? 서로 이름을 몰라도 너 누구 다 알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교실에 있어도요.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했을 때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게끔 도와주는 게 수업이지 강의하는 게 수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께서 자, 친구들이 왔는데 누가 왔는지 좀 알았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지금 위치, 교실에 들어왔을 때 바로 누가 들어왔던 위치를 뜨게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 교실이 일반인들의 그 스마트 스쿨에서는 교실의 문을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의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온 게 다 뜨게 돼 있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데 그 방법론을 선생님이나 지금 교수들이 자기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다 바뀌어야 된다. 짜잔. 비콘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코로나 환자라든가 저 무인 자율자동차 제가 이제 돌아다닐 텐데 저 위치 정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물이 이제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사물이 위치 바로 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 시간상 여기서 빨리 나가겠는데 스마트 공항이 있고요. 스마트 병원. 스마트 병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 병원에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끔가다 환자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대요. 또 왜 여러분 보셨다시피 며칠 전 신문에 먹튀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횟집에서 회를 실컷 먹고 나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다 이 기반에 왜 위치를 벗어나면 바로 경보가 울리거든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생각보다 치매 환자분들이요. 이분들이 치매 환자들의 대부분 정상적일 때도 있지만 치매 심각할 때는 깜빡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치매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탈한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비콘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 케어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아라든가 스마트 공항 이런 것들이 다 비콘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예지만은 여러분 사업체에서 자 비콘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비콘은 이 센서 태그가 중요하고요. 이 센서 태그가 있고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에 앱을 깔아놓게 되면요. 신세계 백화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에 갔을 때 70m 이내에서 모든 정보를 저한테 줘요. 자기들 마케팅이에요, 그게. 그 좋은 소스. 쿠폰이 30% 날라오고 50% 날라오고 당연히 혹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다. 그러니까 70m다. 비콘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이, 제품이, 모든 시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고 아직도 개발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창출, 특화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요거 제가 특허낸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서울에는 BIS라고 해가지고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서 도로에 버스 정보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정말 외국에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전광판 보고 내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도착한 거 보고서 제가 가서 타면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방송이 된다, 방송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잘 들리지도 않지만은 방송이 들린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자, 예를 들어 1000번 버스가 자, 1분에 들어온다 방송을 해 줬어요. 근데 방송으로 해 주는 거하고 이거를 비콘 기반하게 된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1000번 버스 온다, 버스 비콘에서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당연히 방송보다 더 낫고요. 두 번째, 자, 내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저놈의 1000번 버스가 어디에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정류장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뭐 5대, 7대 막 한 번에 줄 섰는데 장애인이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알 거냐. 이런 게 아이디어니까 굉장히 재미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 모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것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광 쪽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관광 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 반환점에서 제 진짜 반환점을 돌았나? 근데 마라톤이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 운영위원이 많이 있어요. 그게 못하지만은 우리가 체험 학습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산 꼭대기를 갔다 오는 이런 뭐 이런 거 대회를 한다.
어떤 한다든가 또는 엑스포를 한다든가 엑스포에서도 어디 하는데 어디 갔다 와서 뭐 스탬프 찍어오라고 하잖아요. 스탬프 찍을 필요가 없이 그 스탬프 찍는 건 3차 사업평면, 4차 사업평면에 비콘을 놓게 되면은 거기 갔다 온 게 그 위치에서 자동으로 위치 기반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광 쪽, 마케팅, 어떤 물류, 유통, 어떤 엑스포 이런 데선 체험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홍대 스트릿 지자체에서 그 사업 모델 발굴하려고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바로 비콘입니다. 비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할 때, 자, 비콘이 될 때는 O2O라고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O2O라는 것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요즘 MZ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일단 인터넷에서 다 확인을 해요. 인터넷 다 확인해서 가격도 확인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터넷은 온라인이고 실제 가게에 가보죠. 상점에 가보죠. 그건 오프라인이죠. 실제 상점에 가봐서 실제 내가 본 것처럼 실제 내 마음에 드는지를 거기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실제 거기서 더 싸면은 거기서 사고 쿠폰도 더 싸서 거기서 사는 거고. 그래서 O2O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이고 요걸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CPS라고 합니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이버가 온라인이고 피지컬이 오프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그러니까 소통하는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소통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를 소개를 하고 내 상품이 이렇다는 걸 잘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O2O 마케팅이고 CPS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5차 산업혁명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이제 5차 산업혁명은 양자 기반의 이 영성혁명이거든요. 영성혁명이기 때문에 아까 상대방의 의식은 디지털 정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 상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CCTV를 딱 찍으면 뇌파 정보에서 그걸 벌써 잡아내요. 뇌파 베이스 마케팅이 되는 게 5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식이 영성이다, 이제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디지털 정보량이 밝혀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O2O와 CPS 마케팅이 이제 퀀텀 마케팅으로 바뀌면서 그런 뇌파 베이스의 것까지 되는 거. 저보고 그거 하라면 지금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합쳐주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인 것이 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수익을 돈을 벌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방법도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 돈을 버나요? 못 벌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초융합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사물이 이 태그를 가지고 자기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정보를 줬을 때 보통 이제 그 비콘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비콘은 앱을 깔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물의 모든 정보를 내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RFID나 NFC는 비콘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기가 있어야 돼요. 따로 리더기가 있어가지고 사물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으니까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초연결이 됐다. 사람들이 초연결된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 비콘에 의해서 RFID나 NFC, QR에 의해서 사물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통해서 사물이 말하는 거로 전환시킬 수가 있죠. 이런 상품 없거든요, 지금. 이거 돼요. 당연히 되죠. 자, 이런 거 가능하고요. 또는 이 비콘 같은 거를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결시켜서 또는 사물에
연결시켜가지고 사물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주인하고 소비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된다. 이런 것도 아직 상품이 안 나왔거든요. 제가 초두에 그랬잖아요. 애플, 구글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초융복합하면 당연히 애플, 구글 잡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초융복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개념, 인공지능 개념, 위치 개념, 아이디 개념, 이걸 다 초융합하게 되면 4차 산업 아이디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끝난 다음에 자, 이렇게 된다. 비콘이 위치 기반의 정보 소통하고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물이 떠들 수 있게 된다. 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 이거를 숙제를 내주면은 얘들이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제가 기술적인 걸 도와주거든요. 기술적인 그게 뭐가 돼? 그게 특허가 되고 그게 사업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제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특허라든가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북측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든 산업 분야 거기서 자 이런 기술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어느 나라가 됐건지 빠져 있거든요. 모르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다 바뀌는 거죠. 이런 경제개발 계획을 제가 무료로 짜드리겠다는데도 싫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RFID, NFC, 비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바코드, RFID, QR, NFC, 비콘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 RFID 태그를 열다 붙이게 되면요. 열다 붙였을 때 RFID는 리더기가 필요해요. 리더기에서 RFID 태그를 읽어가지고 이 물건의 정보, 이 TV 모니터가 뭐가 제품이 어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태그에다가 센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온도 센서를 붙인다든가 압력 센서를 붙인다든가 이런 센서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태그인데 센서가 온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방이 몇 도다 또는 불이 났다 이 정보를 태그를 통해서 저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FID, NFC는 바코드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리더기가 있어야 됐어요. 리더기라고 해가지고 전파를 쏘고 받고 해야 되니까 리더기가 이 주먹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리더기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앱이 다 있어가지고 RFID가 됐건 NFC가 됐건 비콘에 리더기 역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을 때 태그에다가 센서를 덧붙여 놓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됐거든요. 그죠? 인터넷에 연결이 됐으니까 제가 미국에 가 있어도 지금 이 방의 온도가 몇 도가 되고 누가 들어왔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IP 어드레스를 쓰잖아요. IP 어드레스가 4개의 숫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RFID 태그가 모든 사물에 다 붙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물은 수천억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됐을 때 IPv4 4개의 숫자로 인한 인터넷 어드레스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어드레스를 6개로 하는 거죠. 6개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소를, 그러니까 그 사물에 붙일 수 있는 IP 어드레스 주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IPv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Pv6
지금은 IPv4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터넷 어드레스를 다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6개를 갖는 IPv6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RFID 또는 바코드, NFC, 비콘을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얘들과 다 합쳐져요. 다 합쳐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못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에너지 쪽, 지금 가장 급선무인 에너지 쪽, 환경 쪽, 뭐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이잖아요. 무주공산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이 RFID를 통한 또는 비콘을 통한 사업 모델을 많이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RFID를 붙였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생각해 봅시다. 새우깡에 지금 그 바코드가 붙어 있거든요. 바코드가 붙어 있는데 이 RFID 태그가 붙어 있는 거랑 바코드가 붙어 있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새우깡에 바코드가 붙어 있을 때는 여러 가게 점포에서 새우깡 한 봉지 가지고 1대1 소통을 해야 되는데 새우깡에는 RFID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수천 개가 되고 수만 개가 한 번에 다 정보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RFID 태그가 붙었을 때는 전파를 이제 승수신하기 때문에 위치 추적까지 다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까지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류 혁명이 일어나지만은 사물이 소통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히 RFID, 바코드, NFC, 비콘은 단순히 이 사물의 이름표라 생각하지 마시고 통신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센서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 위치기반 얘들과 합쳐져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업 모델이 생겨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태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률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팔레트에다가 새우깡을 갖다가 1000개를 싸서 들어올 때 새우깡 1000개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냥 안테나예요. 안테나를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1000개가 됐건 1억 개가 됐건 그걸 다 읽어내느냐. 안테나를 설계하는 방법이 됩니다. 안테나를 설계할 때 이거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RFID나 이 QR, NFC, 비콘을 이용할 때는 이 스틸 철 구조물, 왜 철은 전자파를 간섭 해제시키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도 전자파를 장난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철과 없이 이런 적정 환경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RFID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다 틀려지고 인식 거리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인식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GHz가 스마트 항만에 썼을 때 100m에서도 사물과 소통을 하는데 사실 지금 달이라든가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또는 달이나 화성에 가는 우주선에서도 모든 지금 전자파를 보내와서 여기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전자파가 오는 게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자파는 앞으로도 무척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 하는 거는 전자파에 대해서 전자파를 이용한 통신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고요. 5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전자파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중력파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파가 이제 통신 수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빅뱅에 의해서 태양 우주계가 생겨났을 때 이 태양 우주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서 빛의 속도로 말도 안 되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이 걸리는 이 거리를 앞으로 우리가 화성도 가야 되고 화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 지금 우주선이 시속 6만에서 한 8만 9만 속도로 갈 때요. 화성까지 가는데 보통 7달 걸리거든요. 근데 화성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드로메다라든가 다른 외계로 갈 때는요.
모르긴 몰라도 10년, 20년, 100년 걸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통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때는 전자파가 아니다. 중력파거든요. 그러니까 중력파가 있고 발견을 했고요. 그건 이제 미국의 아르곤이라는 그 실험 기계가 있는데요. 한 8km예요. 4km에서 그 빅뱅 당시에 또는 그 태양이 형성되고 또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중력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중력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중력파가 사실 있어요. 중력파가 사실 있는 거를 찾아냈고 그것이 다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실험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중력파를 찾아내서 중력파 방정식까지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파는 있다. 근데 중력파 통신이 이제 되는 시대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력파에 의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중력파를 얘기할 때는 아인슈타인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최대 한계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요. 시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모든 현상에 있어서 시속 30만 킬로는 넘을 수가 없는 게 상대성 이론이 되는데, 사실은 중력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 세계를 타키온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타키온 물질이라고 하는데, 타키온 그 공간에서는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정도가 아니라 올해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그 양자 얽힘에 있어서는요, 정말 우주에서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어서도 동시에 정보가 교환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수천억 킬로 떨어졌는데 빛의 속도로 해도 수백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양자 얽힘에 의해서 순간 이동하듯이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것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돼. 이거 과학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중력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공간이 굴절이 되고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옛날 선조들이 말씀하신 축지법 가능한 얘기죠. 왜? 시공간이 질량, 중력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게 되면은 시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축지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가 그 하나 건축할 때 그 돌이 한 250만 개가 되거든요. 250만 개가 되는데 하나 무게가 3톤이, 제일 작은 게 3톤이고요. 무거운 건 70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피라미드, 쿠팡의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어, 4,000년 전에 그 원시인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군 할아버지가 고추 먹고 맴매할 텐데, 그 시대에 70톤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외계인에 의해서 그런 질량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제 전공이 구조역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중, 중량은 제 전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도르래 같은 걸로 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피라미드 건설하는데 1000년 걸려요. 근데 20년에 끝냈거든요. 그럴 때 뭔가 다른 수단이 있고, 다른 수단이 사례가 되는 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이 누비루 행성에서 외계인들이 와서 만들었다. 자기들이 외계인을 썼잖아요. 과학적으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중력도 가능한 중력파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파 시대에서 중력파로 넘어가고, 이 중력파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 문명 시대가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시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5차, 6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오는데, 중력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시간도 입자예요. 이건 참 미치겠어. 이놈 과학자들이 하는 짓들이. 타임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타임이 입자예요. 그래서 타임이 시공간이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가. 이게 돼요. 구글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구글이 한다는 얘기 뭐예요? 상업성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묻혀서 이런 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미래를 향해야 되고 미래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사물 인터넷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